오늘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뜻깊은 그런 정책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6월 1일 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민선 8기 초입부터 정말 역점 사업으로 정말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바로 이 오늘 발표드리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전 두 손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우리 그 큰딸네 내외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해서 같은 동에 살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서로 오갈 수 있어서 퇴근 후이면 이사하기 전보다도 그거 가까워졌는데도 훨씬 더 그 손자들을 볼 기회가 자주 생깁니다. 사실 두 아이의 엄마죠. 제 딸 표정을 보면 제가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좀 늦은 귀가를 했을 때 그 표정은 아주 굉장히 피곤해 쪄들은 얼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들 아빠가 굉장히 늦게 들어올 때쯤 그런 날이면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이제 2달 뒤면 돌이 됩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일어서려고 걸으려고 하는 나이인데 잠시 몇 초만 눈을 띄어도 꽈당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뭘 자꾸 일어서려는 나이고 걸으려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 종일 굉장히 지치겠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살기라도 하니까 필요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상당히 육아 환경이 뭐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0.6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뭐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거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최대한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 돌보는 그 시간의 문제 엄마 아빠들한테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 드리느냐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외출 시에는 어떤 배려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출산 전후에서 심신이 피곤한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해서는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크게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그런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의 힘든 과정을 잠깐 아마 동영상으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제일 기쁘죠. 근데 사실 힘들 때도 많아요. 주말에 아내 쉬라고 애들만 데리고 어딜 가고 싶어도 맘 편히 갈 곳도 없고 퇴근하고 저녁은 뭘 먹지? 나 혼자면 대충 끼니 태울 텐데 애들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봐주시는데 돌봄비도 많이 못 드리고요.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 안 됐는데 밤에 아이 돌보느라 애 아빠랑 잠도 제대로 못 자느라 너무 지쳤죠. 아이 예방접종도 가야 하는데 신랑은 휴가도 못 내고
아이 데리고 외출할 생각하니 진짜 막막했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집안 청소가 힘에 부쳐요. 출산하면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정기진료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은 엄두도 안 나고 택시는 또 이용비 때문에 꺼려지고요. 이제부터 서울시가 엄마와 아빠의 10년을 함께합니다. 엄마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빠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돌보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가야, 세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예,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의 행복감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매우 크고 또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늘 돌봄, 놀이공간이 부족하다,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또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그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합니다. 임신 출산기 때는 그때대로, 또 영유아기 때는 그때대로, 또 아이들이 조금 커도 역시 양상을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시청 내에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 공무원들로부터 여론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 지시를 한 게 한 6월 초쯤이니까 지금까지 한 2달인데요. 이 2달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작업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중간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육아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또 모자의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일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어 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그리고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돌봄 수당, 그리고 사촌 이내 친인척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아마 임기 중에 한 4만 9천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지원 대상을, 지원 횟수를, 지원 금액을 늘려가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이른바 긴급 보육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돌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거점형 야간 보육, 또 시간제 보육, 휴일 보육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이 초등생 방과 후에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873개소에서 임기 말에는 1226개소까지 그 시설을 늘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할 때 동행하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바쁜 시간대에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한테는 더없이 크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분류가 된 걸 봤는데요. 이거 역시
늘리겠고요. 또 영아 전담 아이 돌봄이도 숫자를 내년에 800명, 또 26년까지는 1100명까지 늘리겠고요. 또 어린이집에 영아 영세 전담반 만드는 것도 1.5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산인가에서 안전사고가 난 걸 보고 참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개수를 이렇게 내년도에 100개소에서 임기 말에는 동별로 하나씩 거의 400개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표준 디자인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안전까지를 고려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레일에서 그 아이 혼자 내리다가 발을 끼어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주안점으로 해서 표준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이 어느 동네나 표준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네에 있는 민간 키즈 카페는 굉장히 이용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담을 최소화해서 정말 부담 없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동네별로 하나씩은 꼭 임기 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키움센터 326개소까지 늘리고요. 구립지역아동센터도 한 3.5배까지 늘려서 임기 말까지 방과 후에 아이들 시간 보내는 곳, 알차게 돌볼 수 있는 곳 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 공공이 투자해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또 아이가 굉장히 배려받고 존중받는다 하는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설물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수변 카페도 생기게 되고, 예를 들면 한강변에도 앞으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또 자락길, 둘레길 이런 곳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들이 하나하나 착수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설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에는 다 이런 어떤 배려와 존중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항상 최우선 순위로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족 화장실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이 그 도시의 품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공공화장실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8기는 공공장소에 가족 화장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줄을 서도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아이 키우는 가족은 늘 항상 최우선의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할 때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껌껌한 지하에 멀리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근처에 여성 배려 주차장 면적을 배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배려 대상을 가족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차 공간도 넓게 하고 아이들 싣고 또 내리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가족 주차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항상 카시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베이비 시트, 이게 들어가 있는 그 가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간혹 노키즈 존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OK 키즈 존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요식업소들과 협의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한
또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는 천원의 행복, 10년 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마티네라 그러기도 하죠. 주간 시간대에 공연을 배치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엄마 아빠들에게 배려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투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 첫 출발 책 선물 서비스 패키지, 또 이번에 광화문 광장을 설계를 하면서 바닥 분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륵 까르륵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서울 시내 도처에는 이렇게 아이들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거의 놀이시설에 버금가는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시설물에 신경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또 아이 낳고 나서 굉장히 그 힘든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출장 마사지를 비롯해서 또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역시 출산 직후에 엄마를 특별히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산후 우울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도우미 바우처도 만들어서 출산 직후에 심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요즘에 다 하나 정도, 둘 정도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 심리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늘 불편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코칭도 또 코디네이터도 여러 가지로 1대1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이 일단 직장 분위기상 아직도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지원 서비스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말에 5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가서 한부모 가족 행사를 갔었어요. 그 한부모 가족 가정에도 이 가사 지원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인가 뭐 하여튼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시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도움이 컸다 하는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특히 가족 간의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사 지원 서비스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용이 크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일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퇴근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팔걷어 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해서 아이들 밥해 먹인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시까지 그 적용되던 걸 지금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하는 케이스까지 여기다가 더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했고요. 또 방학 중에 점심 지원, 그 다음에 퇴근길에 밀키트 같은 경우에 그 업체들과 협조를 해서 20% 정도까지 할인 서비스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력 보유 여성 취업 3종 세트, 그러니까 경단녀라고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경우에 그 보유한 경력을 활용해서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수혜자도 내년도에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7,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원씩 3개월 90만 원 구직활동 지원금도 드리고 또 구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100만 원씩 3개월 그 고용촉진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 경력 단절에서 그치지 않고 경력 보유 그리고 다시 재취업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다종다양한 그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 다종다양해서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오늘만 설명을 해도 아마 한 20, 30개 이상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그때그때 찾아서 누리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칭, 맞는 키, 뭐 한마디로 말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양육 포털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등록만 하면 그 시기별로 맞추어서 어떤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고지받고 문자 형태로 뭐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는 어떤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털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생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 키우는 게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충분히 심리적으로 보상받고도 남을 큰 행복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꾸준히 캠페인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심 돌봄 분야에 한 1조 4천억,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500억, 그리고 모자 보건, 건강 힐링, 여기에 2,400억, 그리고 일생활 균형, 여기에 또 2,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총 14조, 그러니까 이번 오늘 발표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한 1조 9천억, 한 2조 가까이 되네요. 한 2조 정도를 더 투입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또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 시기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3가지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석하시고 추가 질문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태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윤태입니다. 그 조력자 돌봄 수당 관련해서는 그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어떻게 뭐 이렇게 산정할 건지 뭐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실제 마련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어떤 복지 정책을 펴도 항상 그 사각지대, 틈새를 활용해서 그 부정수급을 하는 문제가 참 항상 걱정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그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드려야 그래도 그 자식된 도리로 좀 덜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 되죠. 아무리 뭐 손자 손녀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당 제도를 처음에 만든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보편화하다 보면 또 어떤 조부모님들께는 마음의 부담도 되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요. 이제 그래서 친인척 사촌까지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한 건데요. 이제 그렇게 대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또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활동 계획서라든가 이 뭐 활동 뭐 확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서약서 비슷한 걸 받고 또 일종의 소정의 교육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아이돌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간 같은 걸 거치면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정수급이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거기는 좀 강하게 제재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뭐 다시 그걸 뭐 환불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서 부정수급을 그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보완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님. 네, 시장님,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번 대책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이 녹아들어 있고 또 그 일상생활 곳곳에서 좀 불편함 느끼는 것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엄마 행복 프로젝트로 좀 기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변경된 배경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고려 없이 아마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체가 아무래도 엄마가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뭐 그 맞는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잘못하면 그 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엄마라는 어떤 선입견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경청해야 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양육을 많이 그 서로 분담을 해서 함께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뭐 저도 가깝게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빔 최명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도 되고 또 시의성 있는 이슈라고 판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 반지하에서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지하 같은 경우는 뭐 곰팡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수해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반지하 가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번 그 수해를 겪으면서 수해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예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대심도 빗물 조류 터널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하수광고나 뭐 펌프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도 더 정교하게 필요한 곳에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반지하에 관한 반지하에서 이제 이번에 일가족이 아주 뭐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지하 대책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참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울시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은 뭐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한 단계 걸러서 기사를 접한 분들 사이에서는 오해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잠깐 제 그 소회나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약자와의 동행 중에서 이제 제가 그 4대 분야 중에 하나가 주거약자인데, 주거약자 해결을 위해서 지옥고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저의 평소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반지하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하나 반지하 형태의 주택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제목으로 뽑히다 보니까 무슨 뭐 반지하 퇴출, 뭐 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마치 뭐 거기에 사는 분들을 퇴출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도 받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시 기자님들은 뭐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어쨌거나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주거 형태죠. 지하다 보니까 이 습기와 늘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본 반지하, 지하 주거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벽면 상단에 이 천장 부위 접고 이어지는 부위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이제 그래서 지옥고 중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 3개 중에 제일 먼저 줄여나가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반지하가 가장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평소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안전과 관련도 있으니 특히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반지하의 주거 형태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취지였고요. 이제 그렇게 그 오해가 증폭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반지하 형태를 줄여나가는 건 좋은데 방향은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어느 언론이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그러면 올릴 거냐. 그분들은 거기 살고 싶어서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틀 전에 발표를 했죠.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리느냐. 이거를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자꾸 과거에 이 진행된 임대주택 증가 숫자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밖에 못 늘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20년 내에 임대주택을 늘리느냐.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원래 이 임대주택 그 30년 주거 연한이 다 도래한 주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재건축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재건축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 최초에 지어진 아주 저층 5층짜리 이런 것들은 뭐 20층 30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 나중에 지어진 15층까지 올라간 임대주택들도 한 30층까지 끌어올려서 요즘에 그런 게 대세니까 또 서울시의 계획이 그러하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량이 2~3배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민간 임대주택도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가 차츰차츰 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20년 세월 흐르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이런 그 양질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그 열악한 주거 단지들이 대부분이 다 또 침수되는 곳하고도 겹치는 곳이 많아요, 이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간 한 8,000가구씩 줄어드는 물량도 있고 하니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는 취지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반지하는 확실히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환경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그 주거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기에 굉장히 그 곰팡이 쓴 그 지하 공간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첫 단계는 이번에 그 사망자가 나온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 260가구 정도의 아주 증상이 심한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걸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 그 지도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0가구 정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초점이 흐려질까 봐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이 기사가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만간 그런 그 장애가 심해서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분들 계시는 가정 위주로 일단 1차로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유아가 있는 가정들의 경우에 지하에서 빨리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조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주거를 옮기실 수 있을까 하는 주거 상향 계획.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그 연로하신데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게 지하라는 게 원래 계단도 있고 우리 왜 그 시니어 그 친화 고령 친화 주거 형태 아파트 같은 데 다 가보셨지만 그런 데는 정말 이 턱도 없애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배려 디자인이 가미된 주택 형태가 지금 그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으로 굉장히 정도가 심한 분들 힘든 분들의 경우에 워낙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독거노인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또 3순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아마 하나하나 서울시가 의지를 담아서 해나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